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 나이 70을 넘겨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죽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었으면 잘 치지도 못하는 타자를 한자 한자 눌러가며 사연을 쓰고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자면 하루 종일 글자를 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것이 누구네 집 아들은 어떻더라, 딸은 어떻더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하려고 애들이라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굳이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 한 번을 하지 않으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동서라는 여자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결국 이 사달을 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풀자고 마음을 먹으니 참으로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같이 열불이 터지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못된 짓을 하려던 동서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한숨이 연속으로 터져나오는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생을 잘 못 살았던 것은 아닌데 그저 제가 가는 길이 늘 고단했을 뿐이지요. 저는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그저 둘이 먹고 살 만큼만 벌어먹고 살자며 남들처럼 돈 욕심내면서 살지 말자며 다짐을 하고 살기 시작했지요.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어서 사실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찾아갔을 때도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누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며느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예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요. 우리 신랑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말을 해주었지만 그게 신랑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제가 정말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잔뜩 쫄아붙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선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나 했더니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를 데리고 오네. 가진 게 없으면 어떠하리? 우리 부부도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같이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제가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한 처지인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정말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냐?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중학교만 졸업했으면 어떠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으면 어떠하리. 우리 아들들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조를 잘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법이야.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복이 있었다 하면 이런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편견 없이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우리 아가라고 불러주셨고 혹여라도 신랑이 저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나서서 혼쭐을 내주셨지요. 안 사람에게 잘 해야지만 복이 따라오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남편은 항상 장남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잘했고 가난한 저희 친정도 챙기려고 애를 썼지요. 저희의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쪽 집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모습이 시부모님 눈에는 예뻐 보였던 걸까요? 항상 부족함이 넘치는 저희였지만 그래도 늘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많은 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 어떤 가족보다 더 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두근거렸지요. 제가 워낙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가 들어온다면 더더욱 여자끼리 잘 뭉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동서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볼 일이 많이 생길 줄은 몰랐죠. 우리 동서 잘나도 너무 잘난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했기에 취업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동서는 대학까지 졸업을 했더라고요. 제 나이와 비슷한 시대 사람이 여대까지 졸업을 했다고 하니 집안도 빵빵하고 머리도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동서는 거기다가 애교도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예쁨이라는 것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에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달라붙어 애교를 부리는 것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하더라고요.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잘한 티가 팍팍 났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동서와 저를 차별 없이 대해주신 시어머니 덕에 저도 그렇게 기죽진 않았습니다. 단지 동서가 질투심이 심한 사람인지 똑같은 며느리 취급받는 걸 조금 불편해했지요. 거기다가 제가 동서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음에도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떡하니 아들을 낳으면서 시아버지의 관심까지 독차지를 하게 되었지요. 정말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고 둘째는 낳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들 만큼 고통을 동반했지만 오밀조밀하게 어여쁜 아들을 낳으니 그 고통이 싹 사라지더군요. 아들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장남이 낳은 첫째 아들에게 온통 관심이 쏠렸지요. 그러자 질투심이 심한 동서는 관심이 저에게 모두 쏠리는 것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주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저는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몸이 약하기도 했고 저와 남편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동서는 딸 3명을 낳았습니다. 연년생으로 줄줄이 낳더라고요. 동서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난 성질을 부렸습니다. 동서,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잖아. 동서 닮았으면 엄청나게 예쁠 거야. 셋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 형님, 지금 누구 약 올리세요? 아들을 가졌다고 유세라도 떨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저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왜 줄줄이 딸을 낳니? 하고 놀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니, 이해.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고?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사람인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동서는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잔소리를 하실 때마다 도끼 눈을 떴지요. 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차별하시는 거죠? 하면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셨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여대까지 졸업을 한 동서가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자격지심을 가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큰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몇 개월 먼저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그때 동서는 소리를 내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딸만 셋을 낳고 넷째를 가졌는데 넷째까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저에게만 아들이 줄줄이 붙을 수 있냐고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징징거림도 곧 끝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낳은 넷째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동서는 여유 있는 웃음을 가질 수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전부 동서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각자의 아이를 키워가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동서의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네는 아이넷을 키우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웠고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등골이 휘는 줄 알았지요. 저희 아들들이 말썽을 피웠다거나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예체능을 공부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저희 형편이 부족했고 남편이랑 저랑 배움이 짧아서 그런 건지 공부에 힘을 쓴 동서네에 비하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진 못했어요. 택배 사업이 빛을 발하면서 남편은 택배 회사에 취직을 해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업이라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했지요. 저희가 아등바등 노력을 하면 할수록 동서네는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동서처럼 질투를 한다거나 하는 치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께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들 둘을 낳았다고 몰래 숨겨두셨던 비상금을 쥐어주시면서 애들 과자라도 하나 사주라고 하셨고, 동선의 아이들보다 저희 아들들을 더 챙겨주시곤 했었습니다. 저희 사는 게 딱하다며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티가 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동서가 어마어마하게 앙금이 쌓였나 보더라고요. 애들 다 키우고 삶에 여유가 생기나 했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힘드셨던 건지 제 생각보다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셨죠. 그땐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도를 할 차례라 생각했는데 제가 뭔가를 해드리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더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동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지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시키지 않던 시집살이를 동서가 시키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인지 저를 막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갈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뭔 일을 하던지 안 입곱다는 시선을 보였고, 명절이든 제사든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 말에 평생 집안일이나 한 사람이 그런 거 하나 혼자 못해서 본인 같은 고급 인력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냐고 핀잔을 주곤 했지요. 저희 남편도 워낙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서의 태도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가 뭘 믿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서방님이 든든하게 동서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저희가 더더욱 아무 소리도 못했지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동서가 시아버지를 조금 더 열심히 챙겼어요. 저는 몸으로 때웠다 치면 동서는 돈으로 때웠지요. 그러니 시아버지도 동서의 편에 서게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식들 다 키우고 저는 또 다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들들 때문이었지요. 저에게 주어진 복이 정말 유일하게 시어머니 하나였던 건지 자식들이 하나같이 제 속을 썩이더군요. 큰 사건, 사고를 치고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큰 아들에게는 15년째 만나는 지난 사이에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저는 그 15년 동안 여자친구라는 아가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보자고 사정사정을 해도 꽁꽁 숨겨두고 한 번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부러 걱정할까봐 거짓말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보면 또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이 보였지요. 데이트를 한다고 차려입고 나가기도 하고 또 기념일마다 선물을 받아오는 것만 봐도 여자친구가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다 치고 둘째 아들 또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요즘 사람들 말로는 무슨 집에 콕 박혀서 게임만 하고 지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긴 단어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두 아들 낳아서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내내 컴퓨터만 만지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슬쩍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동서는 이것을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아직도 대섭이랑 명섭이랑 제대로 뭐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요. 형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아예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속상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이야 뭐 똑같지. 그런데 어머님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와? 아니,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형님 챙겨주시고 편애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들이 하나같이 취업도 못해 집에서 게임만 해. 그러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우리 딸들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다고 어디 가서 아깝다고 난리던데. 아, 형님, 우리 지섭이 이번에 승진한 거 들었어요? 지섭이가 승진을 했어. 아이고, 잘 됐네. 그래, 집안에 그렇게 든든한 기둥이 하나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지섭이가 아니 데니가 아직 승진 자리를 차지하긴 선배들이 있어서 무리이지 않을까 했었다는데 아우 정말 기특하게도 성과가 좋아서 떡하니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지 뭐예요. 내가 우리 데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니까요. 데니? 아니 지섭이 이름이 왜 데니야? 멀쩡한 이름 냅두고 왜 데니라고 불러? 예? 우리 지섭이 영어 이름이 댄이에요. 댄이.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라서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긴 하잖아요. 뭐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야? 난 도통 동서가 하는 말을 모르겠네. 그거 돌려 말하지 말고 딱 말을 해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셔요, 형님? 아니, 대섭이랑 명섭이랑 우리 지섭이랑 급이 다른데 같은 섭자 돌림 쓰면서 엮이는 건 내가 별론 것 같아요. 동서, 지금 뭐 급이라고 그랬어? 다 같은 자식들인데 누구는 뭐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걸 꼭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어디 가서 같은 식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 아시죠? 형님, 아들만 둘 낳았으면 뭘 해요. 우리 딸들보다도 못한데. 저는 우리 댄이 앞길에 구름 끼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취업 자리 한번 비벼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서 정말 웃긴다. 내가 언제 대섭이랑 명섭이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말이라도 한 적 있어? 그런 적도 없는데 괜히 지레짐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비빌급이 못 되긴 하죠. 우리 데니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명망 높은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만년백수로 지내는 대섭이랑 명섭이는 거들떠도 안 보죠.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듣자 하니까 도대체 왜 가족끼리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동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수습을 했지만 같은 섭자 돌림을 쓰는 것조차 부끄럽다며 연병천병을 떠는데 어느 누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번 성질을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꾹 참고 넘어갔더니만 저를 아주 바보 천치로 아는 건지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아들 자랑을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어느 날은 웬 두꺼운 모피코트를 걸치고 왔더라고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모피코트를 입고 왔길래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 덥기도 정말 덥겠다. 그 모피코트 입을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데니가 사줬거든요. 어머 오늘은 대섭이도 같이 나왔네요. 대섭이는 취업 준비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30이 훌쩍 넘어서도 취업을 못하고 그래. 우리 태연이는 벌써 성과급도 짱짱해서 나한테 이렇게 모피까지 사주는데. 너무 과하다 과해. 모피코트야 한겨울에나 입는 거지. 아직 추운 날씨도 아닌데. 동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살짝 뾰족하게 말을 하자 동서가 저를 보면서 바라던 반응이 나왔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동서의 얼굴을 한 대 쳐주면 딱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아들 자랑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저희 큰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들 자랑을 하면 저희 대섭이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름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꼭 동서나 조카인 지섭이를 만나고 오면 기가 팍팍 죽어서 말도 잘 안 하고 방에 틀어박히곤 했었죠. 저는 그런 저희 큰아들이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대섭이나 명섭이는 이런 거 형님한테 사준 적 없지요? 저는 슬슬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뼈가 시렵더라고요. 이렇게 모피코트라도 입어야 덜 춥죠. 형님은 몸도 추운데 이 마음이 더 시리겠어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해봐야 우리 아들만 속상할 것 같아서 참았죠. 그런데 이 동선에 가족들이 작정이라도 한 건지 우리 아들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섭이 입장에서는 저희 대섭이나 명섭이가 사촌 형임에도 불구하고 지 잘났다고 아주 꼬라지를 부리는데 제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조카 지섭이마저 사촌 형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지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형들은 아직도 집에서 기생충처럼 기생을 하고 지내는 거야? 번듯하게 직장을 못 구했으면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대섭이 형은 뭐 탱자하고 명섭이 형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게임이나 내내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형들, 이 정도면 형들이 나를 형님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서봐. 어떻게 형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니, 너? 아무리 그래도 사촌 형들인데 기생충이라고?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큰어머니, 속 많이 상하실 텐데 아무리 귀한 자식들이라고 해도 말이죠. 큰어머니 속까지 시커멓게 되어가면서 편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지섭이 너야말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 형님, 우리 떼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없는 말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만 딱 꼬집어서 말을 한 건데. 형님이 이렇게 발끈하시는 거야말로 대섭이랑 명섭이한테 상처일걸요? 저희 대니 말이 다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고개를 돌려 두 아들들의 얼굴을 보니 다들 그냥 할 말이 없다는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7푼이 8푼이 같던지 속이 문드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들도 못하고 싶어서 못한 취업이 아닌데 사촌 동생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속이야 상하겠지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내내 꼬이는 법이라고 15년이나 만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소개 한번 안 시켜주던 우리 큰아들을 제치고 지섭이가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일이 생겼지요. 물론 결혼에 순서 없고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저는 저희 큰아들이 먼저 결혼을 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아프게도 동선의 며느리가 될 아이가 또 대단한 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의사 며느리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전문직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더니만 결국에는 지섭이에게 의사 며느리를 붙여줬더라고요. 선자리에 주말마다 나가서 고르고 골라 만난 여자라고 하는데 아들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게 냅두지 않고 사사건건 아주 간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섭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서방님이 저희 신랑을 만나서 술을 한잔 했었는데 그때 서방님이 아주 잔뜩 취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속내를 털어놨었나 봐요. 지섭이가 결혼까지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다고 했고 그 의사 며느리네 집에서도 지섭이보다 더 괜찮은 남자랑 붙이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동서가 의사 며느리 놓치면 안 된다고 닥달을 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사돈도엘 집안에서 우리 딸이 무려 의사인데 결혼할 때 제대로 챙겨주라고 해서 집도 빚내서 해주고 예물도 어마어마하게 해다 바쳐가며 결혼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넋두리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동서 흉을 보면서 말이죠. 동서가 해도 너무하는구나 했었는데 축하해주러 결혼식에 참석을 했더니만 저한테 또 아니 꼽게 굴대요. 형님, 저희 다니가 먼저 결혼해서 어떡해요? 장손이 먼저 가야 하는데. 하긴 장손이 어디 능력이 없으니까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들 결혼까지는 생각도 못 하겠죠. 얘 너희들도 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어디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겠니? 그러다가 영영 혼자 살면 어떻게 하려고? 형님, 저희 결혼식 꽃장식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급스럽지요. 이게 다 잘난 며느리 봐서 준비 열심히 한 덕이랍니다. 우리 애들이야 때가 되면 알아서들 다 결혼하고 그러겠지. 근데 동서, 정말 이 결혼 괜찮은 거야? 서방님이 그랬다고 하던데 가진 돈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다고. 아니 애들 결혼시키는데 뭐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서 빚까지 냈어? 그냥 있는 형편대로 하면 되지. 아유 그런다고 어디 동서네가 재벌집처럼 보이겠나? 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저희도 저희 분수에 맞게 준비를. 지섭이 집 사주느라 빚내. 결혼식 꽃장식 한다고 빚내. 거기다가 예물까지 아주 기깔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의사 며느리 못 볼 거라고 아주 사돈집에서 으름장을 놨다며.
거기다가 지섭이를 그 여자네 집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거 동서가 돈 다 될 테니까 사돈 맺자고 엉겨붙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형님,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머나, 왜 발끈하고 그래? 서방님이 술 취해서 한 말이라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거니 했는데 어머 동서 설마 이거 다 진짜야? 동서네 빚내서 허세 부리느라 가랑이 찢어진다는 게 사실이었어? 아이고 동서 도대체 누구한테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빚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참 동서도 동서다. 나는 우리 애들이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마음도 편안하고 속도 편안하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남 보여주기 식으로 결혼을 하고 그래? 제가 대놓고 허세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빚까지 내는구나 하고 꼽을 주니까 동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자기도 이 정도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실상은 전부 빚징을 알아버렸다 하고 나오니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거기다가 지섭이 외국계 회사 다닌다고 세상에서 제일 으뜸 가는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정작 사돈댁에서는 지섭이 능력이 별로라고 우리 딸보다 더 잘난 남자랑 결혼시키고 싶다고 돌려가기 했다는데 동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서방님이 술 취해서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이야기였을 텐데 속사정을 알고 나니 동서의 속을 살살 긁기 좋더라고요. 정말 동서가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처음 말싸움에서 이긴 날이었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치부를 들켰다고 생각을 한 건지 결혼식 일정이 바쁘다면서 은근히 저와의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하긴 쪽팔리기야 하겠죠. 자랑스러워 미치던 그 아들이 생각보다 별 볼 것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걸 제일 들키고 싶지 않은 저에게 들킨 건데요. 동서는 결혼식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몇십 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정이 끝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잔뜩 약을 올렸을 텐데 이번 결혼식이 끝난 뒤로는 아예 전화기에 문자 메시지 하나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통쾌했죠. 하지만 동서에게 사이다를 먹인 것은 먹인 거고 저희 아들들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했죠. 저라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식들의 인생은 자식들의 몫인 거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한들 우리 아들들이 들어먹었을 것 같으면 지금처럼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가정을 꾸리고 시작했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살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쩌면 학창시절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제가 부족하게 지원을 했으니 이제 와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제가 환갑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명품을 사줬다,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 하며 자랑을 해왔는데 저는 그저 묵묵하게 있었지요. 저희 아들들에게 환갑이랍시고 부담을 줄 마음도 없었거니와 아들들이 먼저 환갑인데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오지도 않았고요. 가뜩이나 취직도 못해서 돈도 없는 아들들인데 저희가 먼저 뭘 바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저는 결국 환갑의 남편이랑 같이 설악산이나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선선한 공기에 끝내주는 경치를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그냥 허접한 중소기업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들 취업이라도 해서 멀쩡하게 4대 보험 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누구네 아들이 뭘 해줬다. 한마디 한마디 들려올 때마다 그래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뭘 바라냐 하면서도 뭔 놈의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첫째 아들까지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키보드를 탁탁 두드려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개탄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에게 결국 화도 내보고
눈물까지 찔끔 흘려가면서 사람답게 살자고 소리도 쳐봤습니다. 아유, 답답이들.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기고 있을 거야? 너희 나이가 한두 살이야? 이제는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 도대체 언제까지 네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냔 말이야.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내가 뭐 너희한테 모피코트를 사달랬니?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을 하랬니? 아니면 환갑잔치를 열어달라고 하기랬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게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첫째 아들은 그 말에 입을 움찔움찔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예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했을 땐 마음 같아서는 호적이라도 파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70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동서의 지서비자랑에 신물이 나기도 했고 속 터지는 아들들의 모습에 정말 신랑이랑 집 팔고 어디 지방으로 도망이라고 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칠순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나 했는데 우리 남편이 저에게 칠순 잔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잔치라고 해봐야 홀을 빌려서 화려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그냥 뷔페에 있는 룸 같은 것을 빌려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돈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는 부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동서가 며느리까지 데리고 올 줄은 몰랐지요. 의사 며느리 자랑도 하도 들어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겠구나 했는데 매번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 어떻게든 머리수 하나 줄여보려고 했는데 의사 며느리가 떡하니 따라온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왔으면 조용히 축하나 하고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쫑알쫑알 아주 말도 많대요. 적당히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동서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님, 아유, 이러지 마시고 저희 오랜만에 형님네 댁에 가서 2차로 커피나 마시면서 수다를 조금 떨까요? 어머님, 저는 당직을 하고 와서 조금 피곤하거든요. 내일도 아침부터 진료가 있어서 저는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의사 며느리가 피곤하면 절대로 안 되지. 얼른 가보거라. 저는 솔직히 동서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끝끝내 자랑할 게 있는 건지 집까지 쫓아오더라고요. 나름 저의 칠순을 축하해 주러 온 손님인데 문전박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집으로 들였는데 동서가 집을 한 바퀴 쓱 보더니만 또 말꼬리를 잡대요. 형님, 지금 벌써 몇십 년째 이 낡은 빌라에서 지내고 계신데, 아유, 안 불편하세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처음부터 쭉 이 집이었는데. 아, 이주는 익숙해서 괜찮어. 집이라는 게 나만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형님이 욕심이 없으시다면야 그렇긴 하죠. 형님은 근데 며느리 보는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왜 며느리 타령이야? 아니, 저희 지섭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며느리 덕을 얼마나 봤는지. 아이, 물론 저는 며느리 신경 쓸까 봐 우리 며느리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서 참 좋아요. 제가 어디 아프다 하면 찬찬히 봐주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래. 좋게 하겠네. 병원 따로 찾아갈 일이 없어서. 그런데 동서가 그랬잖아. 가끔은 잘난 의사 며느리 때문에 기가 죽을 때도 있고 눈치가 보일 때도 있다고. 지난번에는 뭐 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뭐가 있는데 돈이 들어간다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 뭐 그런 일도 있기야 했지만 의사 며느리가 돈을 오죽 잘 벌어요. 나중에 다 제 노후에 돌아오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어주는 거죠.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아들들이 직장이 번듯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대섭이랑 명섭이는 아직 결혼도 못 했잖아요. 결혼이야 찬찬히 하면 되는 거지. 아이, 뭐 내가 손주 보는 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결혼해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워낙 많아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안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요, 능력 있는 여자들이나 해당되는 말이지요. 형님, 남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남자들은요, 평생이 가도 어린애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칠순이나 먹어놓고 왜 몰라. 형님, 대섭이가 몇 살이죠? 벌써 40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대섭이? 어이, 보자. 지금 41살이지. 아유, 정말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아니, 그 오래 만난 여자친구인지 뭔지도 있잖아요. 있었죠. 헤어진 건지 감감무소식이긴 했지만 동서에게 별로 티를 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홀짝이고 있는데 제가 표정을 잘 못 숨기는 건지 동서가 박수를 짝 하고 치면서 미끼를 물었다는 얼굴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야, 대섭이 그 오래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구나.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 대섭이 나이가 벌써 40을 넘겼는데 지금 와서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해요? 형님, 설마 대섭이 말이에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아이, 우리 대섭이가 뭐, 그 남자 구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나이 40만 먹어도 그 힘이 좀 딸린다고 하던데.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면 어느 여자가 좋다고 달라붙겠어요. 안 그래요? 뭐야? 동서 지금 우리 애들 다 듣는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어? 우리 대섭이가 뭘 못해?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오래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대섭아, 작은 엄마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작은 엄마는 말이야, 대섭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사 며느리 병원 소개라도 한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니? 그런 것까지 서로 챙기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해 좀 봐. 뭘 또 그렇게 삐딱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 설마 대섭이 너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너네는 어쩜 그리 멀쩡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유, 우리 형님 속상하시게. 동서가 심각한 문제라도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눈에 웃음기가 딱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저 저희 아들들을 무시하고 저를 살살 긁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이 뻔했죠. 저는 순간 주먹이 올라가면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동서 뺨이라도 한 대 날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우리 큰아들 대섭이가 저를 딱 막아서는 겁니다. 아마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 줄 알았겠죠. 작은 어머니, 할 말 다 끝나셨어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저도 작은 어머니께 언제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있는 힘껏 동서의 얼굴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 입도 잘 열지 않고 뭐가 그렇게 재미난 게임을 하는지 명섭이와 둘이서만 대화를 하던 아들이 오랜만에 입을 연 것을 본 것이었지요. 아무튼 대섭이는 방에 들어가 복사를 해온 것 같은 종이 몇 장을 동서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엄마야, 이건 뭐야? 학력 위조서? 무슨 의뢰서? 아니, 이건 작은 어머니는 아직도 작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신 줄 아시죠? 잘난 아들의 의사며느리 봤다고 인생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서 손에 들린 문서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빼꼼 고개를 내밀어서 곁눈질로 확인해 보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노안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동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대섭이에게 물어봤죠. 아니, 저게 뭔데 그렇게 표정들이 심상치가 않어. 무슨 일 있는 거니, 대섭아? 어? 네, 있어도 단단히 있죠. 물론 저희에게 있는 건 아니고 작은 어머니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게 무슨 영문도 모를 뚱딴지 같은 말이니. 아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봐라. 저 종이가 뭔지 궁금하시죠, 어머니? 저 서류가 바로 작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아끼던 며느리의 실체가 담긴 문서거든요. 바로 학력 위조, 의사 면허 위조 서류요.
아니, 학력 위조에 면허 위조라니. 그게 무슨... 한마디로 그 잘난 의사 며느리가 대학을 나온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의사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속아서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은 있는 대로 쓰셨죠. 어쩜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거짓말 하나 간파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이고 이거 어쩌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며느리가 의사도 아니고 그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우리 의사 며느리가 의사 가운 입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당연히 면허증을 위조했으니까 위장 취업을 한 거죠. 동네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끽해봐야 감기 걸린 환자들 봐주고 속 아프다는 환자들에게 위장약 처방해주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큰 아들이 건네준 서류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도 궁금해서 제가 뺏어서 보는데 정말 출신 학교부터 시작해서 의사 면허증까지 전부 위조를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위조를 해주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는 의뢰 내역부터 송금 내역 그리고 사진이 오간 것, 위조증을 보내둔 것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였어요. 동네 작은 병원이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병원 후기도 찾아보니까 의사가 처방을 못하는 것 같아 위험이었는데 체한 것 같다고 소화제를 먹으라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니 지식의 한계가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속일 수가 있어. 사람들이 바보야? 어? 그럼 개나 소나 전부 위조된 면허증을 가지고 의사하면서 돈 벌기 해. 그러니까 전문 브로커를 만나서 티 안 나게 조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모를 만큼 확실하게요. 말도 안 돼. 나는 이 서류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며느리를 음해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 아니야? 너희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더니 이런 거는 배워서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고. 내가 당연히 우리 며느리를 믿지 너희를 믿겠어? 이 서류 어디서 나온 건지 말해봐. 그러자 큰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큰 아들 대섭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바람에 저도 동서도 둘 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으니까요. 그 서류를 위조해서 돈 받고 판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도 제 여자친구가 디자인 학과를 졸업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 사보나 팜플렛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15년간 저도 속고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무려 위조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글쎄 꼬리가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결혼 이야기는커녕 여자친구 이야기까지 쏙 들어간 거야? 아니 여태까지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만났다는 거야 너? 네 엄마. 작정하고 속이는데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그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이번에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긴박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 서류를 쥐어주고 갔어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그러면 잡혀 들어갔다는 네 여자친구가 어떻게 조카 며느리를 알아보고 너한테 서류를 쥐어줬다는 거야? 그게 참 우연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며느리, 아니 그 자기꾼한테 의뢰가 온 건 지섭이가 결혼하기 몇 개월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정하고 누구 하나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위조를 해서 취업을 하고 선자리에 나간 거겠죠. 당당하게 의사로서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면서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결혼식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촌 동생이 결혼한 사람이다. 근데 의사랍시고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 하면서 흉을 좀 봤는데 그때 알아보고 혼자 꽁꽁 숨기고 있었었대요.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사실 속여온 게 있다면서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저에게 증거라고 이 서류까지 쥐어준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넌 지금 옥바라지인지 뭔지 하고 있다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헤어졌어요.
저를 15년이나 속여온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바로 정리했죠. 저는 정말 머리가 띵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15년을 만나온 여자친구가 위조 전문 브로커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심지어 그 위조 의뢰를 맡겼던 고객 중 하나가 조카 며느리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대섭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지 동서가 갑자기 온 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대섭이 너, 이 사실이 전부 조작된 거고 네가 나를 놀리려고 한 짓이라면 너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 알겠어? 제가 이런 걸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작은 어머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지금 같이 가보죠. 그 의사 흉내를 낸 며느리에게 따져 물어보자고요. 이 서류만 보여줘도 바들바들 떨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을 걸고 진실만 말했다고요. 도저히 손이 떨려서 안 되겠다. 대섭이 너 운전할 줄 알지? 당장 내가 찍어주는 주소로 가. 동서는 소리를 확 지르면서 대섭이에게 운전을 시키더라고요. 사달이 나도 제대로 나겠다 싶은 마음에 당연히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찍어준 주소는 동서가 아직도 빚을 갚아가고 있는 지섭이의 신혼집이었습니다. 한참 배를 누르자 잠옷 차림의 조카 며느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문을 열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다 같이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로? 너 정말로 학력 위주의 의사 면허까지 위조했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똑바로 말을 해.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면허를 위조했다니요. 난 그럼 이것부터 확인해라 그러면. 이게 다 진짜야? 진짜냐고? 동서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대섭이에게 받은 서류를 던져버리자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읽던 조카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뚫린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 넌 네가 의사라고 유세 다 떨면서 집해와라. 다이아는 1캐럿 아니면 안 된다. 진주 세트 해달라. 결혼식 비용도 우리 보고 다 내라고 했지. 거기다가 학회에 필요한 돈이다 뭐다 하면서 나한테 여지껏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아냐고. 어머님, 아니 제가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거짓말도 아니고. 이 잡거사,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냐? 위조된 면허증으로 동네 병원이라고 해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냐고. 너 당장에 깜빵 들어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미친년이 속일 게 따로 있지. 감히 이런 걸 속여 먹어. 그러더니 동서가 그 나이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조카 며느리의 머리채를 확 잡아 뜯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카 며느리는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머리털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죽겠다고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꾼은 당연히 잡혀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정신없이 머리채를 잡던 동서도 놀라서 손을 떼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이후 다 같이 사이좋게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울분을 토하며 조카 며느리를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조카 며느리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입을 다무는 게 본인 신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겠습니까? 결국에는 위조했다는 증거들까지 전부 넘겨지게 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첫째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가게 된 청주여자교도소에 나란히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사기꾼의 사기 행각을 지섭이도 몰랐던 건지 아주 망견자실에서는 멍하니 있대요. 동서, 우리 아들한테 심한 말 했던 거 사과 안 할 거야?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동서는 평생 저 사기꾼한테 휘둘리면서 살았을 텐데. 아이고 형님, 제가 정말 쪽팔려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동서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 아니겠어? 그러길래 마음 곱게 먹고 살았어야지. 사람을 왜 무시를 하고 그래? 대서봐,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나 잘난 맛에 그렇게 멍청하게 굴었어. 미안하다 태서봐. 작은 엄마가 잘못했다. 동서는 저희 가족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뱉었어요. 여태까지 당한 게 있는데 고작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겠습니까? 너무나도 괘씸해서 어떤 말을 뱉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뒤늦게 신랑이랑 서방님까지 오게 되었고 서방님 또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 첫째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만 연신했습니다. 내가 정말 형을 볼 면목이 없네. 여태까지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 정말 바보 같아. 이거 원 이제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알아서 어디냐. 그런 걸로 해. 남편은 그래도 지 동생이랍시고 등을 토닥이더라고요. 동서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지섭이 또한 쪽팔린 건 아는 건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앞으로는 그 말 조심해. 동서가 했던 말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법이라니까. 우리 아들들 괜히 무시하면서 속 뒤집어 놓지 말란 말이야. 정말 면목 없어요. 미안합니다, 형님. 대서봐. 그리고 명섭이한테도 그동안 제 처지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무시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내가 어떻게든 지인들에게 물어봐서 중소기업이라도 취직자리 알아볼 테니까 그걸로 좀 용서를 해주면. 그래? 그렇게 부탁할 땐 스펙인지 뭔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거야. 취직이요? 저희 취직 안 해도 됩니다, 작은 어머님. 됐다고요. 아들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데 제가 다 입맛을 다실 정도로 아쉽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저와 명섭이가 10년 동안 방구석에서 게임만 했다고 생각하셨죠? 저희 사실 10년간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 많은 난관에 부딪히긴 했지만 지금 와서 프로그램 소스가 빛을 발하고 있어서요. 10년 동안 백수처럼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는 줄 아셨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희 사업 이제 슬슬 빛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마 올해가 지나갈 때쯤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엄마야, 그게 정말이냐? 사업이라고? 그러면 왜 여태 말 한마디 없었는데? 불안정했어요. 팔릴 것 같다는 확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2달 전에 구체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었고 저희 프로그램을 써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업체들도 나타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저희 돈 벌어올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대섭이가 그날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연말쯤 되자 아들들은 집에 붙어 있을 시간도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너무 어려운 말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잡아내고 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해서 실패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류 코드를 잡아낸 덕분에 10년간 구상했던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와 저희 신랑에게 첫 월급이라면서 돈 봉투도 하나 쥐어주더라고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매번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무시를 당했던 우리 아들들이 드디어 어깨 당당하게 펴고 으스댈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지 밥벌이를 하고 용돈을 주어서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결국 지섭이는 이혼을 했고 그 잘난 사기꾼 또한 제대로 된 징역형이 나오면서 일을 끝이 나게 되었지요. 아직도 동서는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두려운 것인지 저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서야 질서가 바로 선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동서는 갑자기 뒤바뀐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동서를 부려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기까지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또다시 제 생일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들이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본 적 없는 저와 신랑에게 제 71살 생일 선물이라고 보라카이인지 어딘지 아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은 선선한 한국이 아닌 뜨거운 태양빛이 넘실거리는 보라카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무척이나 떨리지만 남편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한자 눌러 쓴 이야기라 제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